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웃고 있지만 속이 타고 있는 중국 소비자 담당 김지은입니다. 저희가 6월 중순에 중국 상해 4박 5일로 같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출장 다녀와서 가서 보고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한 것들을 저희 같이 공유하고자 이번 특집을 마련했고요. 자, 이번 저희가 가서 보고 정리한 내용들은 중국 탐방 보고서 같이 정리해놨으니까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에 중국에 갔죠. 맞죠. 네. 우선 작년까지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가 그래도 이제 끝났고 1분기에는 그래도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 거야, 정상화될 거야 정도로 이제 기대를 했다가 사실 2분기 경기 지표를 보면서 계속 실망감과 괴로움과 특히나 우리 이제 기치연구원님 너무 괴로운 상황들이 계속 같이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5일이라는 출장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실 모든 걸 해소하거나 뭐 해답을 얻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금융, IT, 소비 관련된 현지 관계자들,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같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현지 분위기는 어땠죠?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내리자마자 큰 매장을 갔잖아요. 네, 매장을 갔을 때 사람이 있었나요? 그쵸. 큰 쇼핑몰 이런 데 매장에는 거의 사람이 별로 없었고, 특히나 상하이 중심 지역, 우리나라 맞아요. 여의도 같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보다는 조금 활기는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체감을 할 수 있었죠. 네.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디죠? 먹는 거. 맞습니다. 저희도 먹는 것만 좀 찾아내서 그런 건가 싶긴 한데, 근데 먹는 쪽에는 그래도 역시나 소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필요한 적인 거지만, 어땠죠? 뭐 옷이나 화장품, 뭐 이런 쪽은 사실. 확실히 네. 이게 사람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게 아마도 소비의 하향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다시 그쵸. 한번 체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국 현지의 금융 포럼을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선 요 내용부터 이제 정책부터 좀 살펴볼까요? 2분기의 GDP 성장률 발표를 이제 곧 앞두고 있죠. 사실 4월, 5월에 경기 지표 나왔던 경기 지표들을 미루어 봤을 때 2분기 GDP 성장률을 시장에서는 한 7%대로 원래는 예상을 했었지만 기대감이 또 다시 낮아져 있어서 지금 뭐 7%대는 조금 무리한 수치고 네. 오히려 6%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그쵸.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작년 상하이 봉쇄가 2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기저효과가 있어서 좀 기대치도 사실 높았었는데 그 기대치도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 현지 이제 저희가 금융 관계자들, 애널리스트들 만나 봤을 때도 사실 2분기에 경기 지표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도 왜 정책이 안 나오지? 정책의 공백 기간이 좀 실제로 길었다. 그리고 너무 부재했다. 정책이 부재했다라고 중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그럼 향후에도 3, 4분기에 조금 더 이제 하반기를 더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부양정책이 어쩔 수 없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구조로 중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중국 정책 관련해서 재정 정책도 있고 통화 정책도 있고 소비 아니면 인프라,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상무부 혹은 국가개혁위원회 등 이런 부서들이 많은 부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 정부의 권고 사항이지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나 바로 지방 정부의 예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과거에 부동산 부진했잖아요. 이번 연도도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예산 아니면 수익의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이런 부양 정책의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바로 중앙 정부의 부양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돈 쏘는 부서, 재무부의 움직임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 중국에서는 지금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도 너무 많이, 부동산 경기도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조금 더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필연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그게 규제의 푸는 폭은 아마도 좀 시기에 아니면 지금의 경기 상황에 따라 조금만 소폭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사실은 중국 정부가 보통 수요 미 공급 측에 다양한 정책을 사실은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을 얼마나 강한지는 저는 되게 의문스러운데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어느 수요와 연관되었으면 보통 거주 수요, 그다음에 투기 수요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거주 수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 구조, 수입, 그다음에 도시화와 연동돼서 보통 재화에 같은 이런 탄력성이 존재한다. 재화 탄력성은 조금만 얕고요. 투기 수요는 기본적으로 누구와 연동되면 금리, 아니면 유동성, 아니면 그 부동산에 보유하는 위치에 따라 이런 금융 상품의 이런 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탄력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추진하는 정책이 뭐였죠?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는 아마도 이게 부동산 투기 요소에 제한을 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계속 투기 수요는 계속 잡아내야 되고 투기를 일어나지 않게끔은 만들어야 가야 되고 밑에 바닥에서는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부양 정책,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오는 거는 상방이 막혀 있다. 라는 거고 그래도 밑에 하방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일련의 정책들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치와 부양 강도의 괴리는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중국 경기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위안화입니다. 위안화의 흐름이 최근 들어 너무 많이 굉장히 그 약세폭이 확대되고 있고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건데 사실 최근에 그 위안화 약세 상황의 배경은 첫 번째는 결국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경기의 체력이 많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부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거의 약해지고 있는 내부적인 요소 외에도 외부적인 요소,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아직 두 번 더 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다 보니까 여전히 미중 금리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사실 약세 압력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완전히 강세로 인민은행이 지금 위안화 개입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하겠다, 개입해서 위안화 약세를 좀 방어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운신의 폭 또한 사실 크진 않다. 그러니까 강세로 돌릴 수 있는 공간은 크진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반기에 또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수출에 대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위안화 약세 방향도 조금 더 방향이 잡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 측면은 사실 올해 안에 상황에서는 완전히 강세로 전환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거는 어쨌든 단기적 요소이고요. 중국이 그래도 원하는 바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엄청나게 지금 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현지에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 현지에서 제가 위안화 국제화의 섹션을 참가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엄청 많은 네. 인사이트를 얻으셨다고. 네. 위안화 국제화는 우리는 보통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현지에서는 오히려 위안화 국제화를 실행하려면 하나의 비즈니스 행위로 접근해야 되는 것을 시그널을 얻었습니다. 엄청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중국에서도 정치적인 해석은 또 차치하더라도 결국에 이 비즈니스 행위를 완성시키기 위한 뭔가 큰 그림을 만들고 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만약 이런 국가 간에 이런 위안화의 결제를 실행했다면 향후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간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 이유는 기존에는 원자재 구매만 사실은 위안화 결제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도 위안화 결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차원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결제 그리고 투자, 융자에 이어지까지 이 전반의 체인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게 조금만 중국스럽게 이 바둑처럼 지금 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섭하고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아마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포석이 아마 위안화의
이런 환율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역에서도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죠. 그래서 네. 2021년 2년 사이에도 그 비중이 US 달러는 줄어든 만큼 위안화가 지금 치고 그 공간을 치고 들어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당연히 너무 그 비중은 작긴 하지만 그 성장 속도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홍콩 증시에서도, 그러니까 주식을 위안화로 조금 더 사고 팔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국가 간의 그런 무역도 이제 위안화로 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남미라든지 러시아 이런 쪽도 많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 방향들이 크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디지털 위안화까지도 맞아요. 연결이 돼서 글로벌에서도 이제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으로 계속 거래를 하는 것들, 그 큰 그림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를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얻고 왔다라는 점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소비 얘기를 빼놓진 않고는 맞아요.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아까도 저희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소비 상황은 우리가 가서 체감한 건 별로 좋진 않았다라는 점인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듣고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국 정부는 사실은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개는 GDP 성장률, 두 번째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청년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즉 사회적 이슈로 바라보지만, 소비재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24에서 59세의 이 소비층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같이 네. 돈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변곡점들이 많죠. 결혼, 출산, 그리고 뭐 향후의 교육 이런 쪽도 있고,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는 층은 많네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인트로 부분에 정책이 왜 안 나왔나 이유는 1분기 사실은 GDP 성장률의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잖아요. 그다음에 실업률조차도 사실은 하향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책의 강도가 높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는 어떻게 되나,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공업 부분 기업 이익입니다.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 19%? 네, 5월까지 네. 누적 성장률이 마이너스 19%입니다. 그 뜻은 바로 향후에 아마도 추가적인 캐파 투자 혹은 추가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즉 향후에 오히려 이런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되게 부담인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 중국 정부한테는 부담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소비 섹터를 보는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이 연령대별 실업률은 어쨌든 청년층보다는 25세에서 49세 정말 소비가 가능한 연령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하반기에는 이 공업 기업 이익단을 봤을 때는 좀 사실 기대하기 또 어렵다. 그러면 다시 또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기댈 수밖에 없는 건 정책뿐이다. 네, 정책. 그러니까 계속 고용 안정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많이 듣고 왔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보신다라면 이런 지표를 많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네요. 사실 만나기 힘든 기업이에요. 사실 중국 애널리스트들조차도 만나기 힘든 기업인데, 그래도 나름 너무 열심히 이제 컨택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말 굵직한 기업들, 오량액, 백주기업 오량액, 그리고 면세액, CTG 면세점, 그리고 트립닷컴이라고 하는 여행 플랫폼 기업들 대표적으로 만나고 왔는데, 이들이 어떤 얘기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풀렸잖아요. 당연히 오프라인 이런 채널이 정상화로 인해서 수량의 증가는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슨 현상이 가장 큰 이슈나 바로 도매가와 소매가의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매가가 더 비싸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소매가가 더 싸다는 거는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수요가 그만큼 위축됐고, 오히려 도매가가 만약 소매가보다 높을수록
그 뜻은 도매상들이 파는 의욕이 없어진다는 뜻이나 더욱더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오량해 같은 이런 백주 기업들이 이 가격에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가격을 지키면 당연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가치가 올라면 자연스럽게 이 수요 그 다음에 또 수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는 가격에 중점을 두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안정화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좀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이었고, 백주가 이렇게 수요가 위축된 것이 누구가 가장 연동성이 되게 높을까요? 혹은 상관관계가 되게 높을까요? 백주니까 사실 개인보다는 기업? 맞습니다. 저희 특히 방금- 어디 기업이요? 부동산 기업이요. 네, 보통 이런 백주 소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회사에서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 아니면 일련의 비즈니스 체인리로 형성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살아나야 이 백주 기업들도 같이 동방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새로운 포인트네요. 정말 부동산 쪽에서 그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미뤄봤을 때 중국의 가장 큰 해결점은 결국엔 또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네요. 귀결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부동산 경기와 백주 산업도 같이 연달아서 봐야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CTG 면세점도 요즘에 많이 다 힘드실 거예요. 뭐 기대 많이 하셨었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기업을 만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자,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사실 리오퍼닝으로 인해서 가장 최대 기대주였잖아요. 맞아요. 기대주에서 최악의 수익률을 맞아요. 기록했습니다. 네. 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컨택을 했는데요. CTG 면세점의 주가 하락은 주요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하락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분기 혹은 하반기에 이 이익이 개선 여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익을 개선할 수 있나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요. 이 4월 달하고 5월 달은 1분기 대비 그 이익률이 소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할인율을 축소로 인해서 이런 이익률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6월 달인가 아니면 향후는 이 시장 전반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이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전반적인 수요 위축에 따라 아마도 인당 소비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시장의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니면 당신의 이런 기대치에 낮지 않나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오히려 CTG 면세점은 자기들 기대치보다 좋았다, 부합했다. 기대가 엄청 낮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번 연도에 원래 기대가 별로 높지가 않았는데 시장치가 너무나 높아졌다는 이런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결국에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엔 플러스 성장을 해야겠죠. 시장 맞습니다. 기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작년보다 또는 그거에 가깝게 조금씩 성장률을 더 끌어가는 게 결국에는 정답이자 상승 여력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정도? 여기서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 지금의 기대치는 어디 수준이나 이미 코로나 이전의 수준에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성장률을 붙었습니다. 즉 너무 높은 기대감이 형성되어서 그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는 조금 기대감을 낮추고 보되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서 어느 정도 이익이 개선되는지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 나머지 세립닷컴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이 회사는 저는 참 의외했는데요. 네. 이만큼 안 좋은 시장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네, 특히 이익 개선에 대한 피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마케팅을 안 했대요. 마케팅을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수량이 계속 찍히니까 충분히 이익 개선이 나올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 전략했는데 오히려 매출과 오히려 특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런 여행 플랫폼은 해외 딜이 국내 딜보다 이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의 이런 딜들이 회복에 따라 오히려 마진 개선 여력이 더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딜이라는 건 해외 여행 수요를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거죠. 해외 여행 주문 그리고 예약하는 네, 맞습니다. 거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여행 수요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쓰는 소비 금액은 감소할지언정 그래도 해외를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의 사실은 순이익률이 19년 순이익률이 19.6%였거든요. 올해는 오히려 순이익률이 25% 이상이 기록할 것으로 엄청 예상되고 좋은, 있어요. 네. 2분기 서프라이즈도 발표를 했었고 3분기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뭐 여름 휴가부터 해서 여행할 수 있는 또 장기 연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트립닷컴의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중국에 가서 제일 많이 느꼈던 점이 사실 정말 인공지능이 진심이구나. 그 부분 느끼셨죠? 소비 섹터지만 그래도 이 부분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사실은 수진님의 진심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저의 진심도 있지만 사실 제가 가기 전에도 너무 AI 관련돼서 좀 몰입해서 공부를 했던 것도 있는데 가서 봤더니 생각보다 정말 이게 그냥 산업단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상생활에서 이 AI 기술들이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갔기 때문에 바이두를 만나봤죠. 바이두 네. 만나기 힘든 기업이었습니다. 여기도. 네. 네. 이제 바이두를 뭐 커버를 하거나 제가 추천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국의 AI 산업의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하는 것들이 중국, 차이나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가장 좀 빠르게 AI 산업에 대해서 끌고 가는 차원에서 이제 이 기업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있는 게 중국의 검열이 심하잖아요. 응. 과연 그 말두 아니면 어니버치 이게 과연 실행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중국 AI의 한계로 보는 거죠. 근데 중국 안에서 보는 이 AI의 그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검열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검열은 중국 정부의 스탠스이자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출 기업은 바이두밖에 없겠구나 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도 AI를 키워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이두와 협력을 해서 제일 잘하고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선두를 이끌어가는 기업이고 데이터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색 알고리즘, 검색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검열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제 바이두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국과 가장 제일 발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또 바이두더라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바이두가 얘기했던 점이 뭐였죠? 우리 안 되면 다른 기업도 안 돼 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기업은 더 안 된다 맞습니다. 라는 점을 좀 강조했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바이두와 뭐 다른 지금 현재 같이 따라오고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의 이런 챗 GPT, 뭐 AI와 관련해서 좀 가장 바이두만의 강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중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굉장히 자신감을 필요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개인들도 많이 쓸 수 있고 기업들도 많이 쓸 수 있는 사업 구조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점이었고요.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AI를 결합해서 이끌어가겠다라는 좀 장기적인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이두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반도체 때문에 난리잖아요. 맞아요. 미국의 견제를 너무 지금 더 심화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그 중국 전용 시리즈 800 시리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바이두에서 얘기한 바로는 이미 사실 많이 사놨어 라고 얘기를 해서 당분간은 걱정 없는 수준이다라고까지 저희는 얘기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H800, A800 시리즈도 수출이 제한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고 이미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럼 미리 재고를 쌓아놔야지 라는 움직임은 이미 너무 일찍부터 선행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봤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같이 첨예하게 대립이 지속되면서 분명 부담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여부도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이 인공지능의 진심인 만큼 그 AI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3요소 빅데이터, 알고리즘, 반도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빅데이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 중이다 라는 점도 저희가 그냥 이거는 정말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네, 비자 신청부터 이미 네. 남달랐어요. 네, 비자 신청하는데도 아마 이제 중국 여행을 가시려거나 비즈니스를 하러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가실 분들이라면 이미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까다로워졌고 요구하는 개인정보들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 디테일해졌다. 예전보다 좀 힘들어지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왔다라는 점을 좀 봤고, 현지에서도 어쨌든 온라인 기반, 내 핸드폰 기반 모든 활동들을 뭔가 핸드폰 기반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맞아요. 만들어 왔습니다. 오프라인 활동도 이 온라인화 되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정말 택시 잡기도 힘들고 음식 주문도 힘들고 결제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중국 내에서는 데이터로 쌓이고 있다라는 점. 이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어쨌든 국가의 자산으로서 향후에는 좀 어떻게 쓰일지, 사실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중국의 어떤 자산으로 쓰일지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점도 좀 느끼고 왔습니다. 온라인화 된 것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기술이 진짜 대단하지 않았어요? 대단해요. 네. 그래서 이런 큰 대표적인 포럼에서도 이제 이런 통역 부스라든지 통역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쵸? 그래서 보면 스크린에 맞아요. 그냥 바로 동시 통역돼서 음성 인식이 다 텍스트화되고, 사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중국인들의 그 쪼가 있잖아요. 그 쪼가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게 여기에 다 텍스트로 찍히더라고요. 내거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찍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영어로 번역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더라. 여기에 더불어서 그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하드웨어들, 마우스, 키보드, 맞아요. 제가 내돈내산 한 이어폰, 이어폰. 녹음기 뭐 이런 것들이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뭐 맞아요. 윤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중국은 우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앞서서 우선 해봐. 맞아요. 그냥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가 그런 부분들, 들어가죠. 규제가 들어가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규제는 나오진 않았고 하드웨어에서 구현을 해보고 있다라는 점도 좀 저는 인상 깊었고, 향후에 저희가 다음 만약에 출장을 가게 된다면 또 어떤 기술들이 보여질까라는 점도 하나의 좀 기대, 걱정, 의문을 좀 남겨놓고 온 출장이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가 길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향후에 중국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고 지켜보고 투자하는데 방향을 잡아야겠냐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점들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3분기는 실제적으로 7월, 8월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쵸,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장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 아마도 부양 정책에 이런 수혜가 나타나는 이런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습니다. 특히 4분기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아니면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24년에 대만,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에 따라 오히려 경기와 무관한 이런 산업에 AI 관련 IT 기술주를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7월 달에는 뭐 실적 시즌도 있지만 정치국 회의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부양 정책에 대한 하반기를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부양 정책을, 사실 기대감은 막 높진 않아도 그래도 기대는 해봐야 되고, 밑에서 바닥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정책들의 강도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AI 관련된 거는 정말 중국이 진심이더라 라는 건 제가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왔다 보니까, 결국에 사실 최근 들어서 부양책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AI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주가 측면을 떠나서라도 계속 이 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로 정리하면서, 저희의 출장 중국 탐방 보고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하시는데 많이 좀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중국 탐방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